자, 2016년 6월 22일입니다. 오전 10시 31분이고요. 장염은 여전히 낫지 않고 있고, 아이고,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설사하는데 약을 먹고 있어도 그치질 않네요. 자, 오늘은 권 122 홍리열전 제62를 읽어볼까 합니다. 홍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명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관리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법으로서 이끌고 형벌로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도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다스릴 때 백성들은 비로소 그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했다. 아마 내 기억에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논어의 위정편이 나오는 말이네요. 맞네. 도지 이정 제지 이형 민면 이무치 도지 이덕 제지 이예 유치의 저격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규칙, 그러니까 일종의 선인데요, 어떤 선을 그어놨어. 그러면은 그 선을 사람이 넘는 거는, 넘지만 않으면 어쨌건 처벌도 안 받고 괜찮잖아요. 그게 일종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양파를 내가 때릴 때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엉덩이를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머리를 때리거나 막 발로 차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이제 학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법적인 규범이라면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거에 것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할 거라면, 그거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그거는 자기가 규칙 안에 있고 법을 지켰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이게 선입니다. 근데 사실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것조차도 어떤 양파 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래서 지양해야 될 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덕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걸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잘 어울려 지내거나 아니면은 부끄럼 없이 살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하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법이 아니라 도덕이어야 된다는 게 공자의 말인 겁니다. 노자 또한 큰 덕은 덕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지내게 되고, 작은 덕은 그 덕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닐 수 없게 된다. 법령이 밝게 정비될수록 도덕은 많아진다 라고 했다. 요거는 보자, 38장하고 57장이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주간본에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태성호 말하였다. 이상의 말들은 진정으로 옳다. 법령이 정치의 도구이긴 하지만 백성들의 선과 맑음과 혼탁을 다스리는 근본 제조는 아니다. 옛날에는 천하의 법망이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였다. 그러나 이게 아마 진나라 때였겠죠. 백성들의 간교함과 거짓은 오히려 더욱 악랄하였다. 법에 걸리는 관리들과 법망에서 빠져나가려는 백성들과의 혼란이 구제할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하자 결국 관리들은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법망을 뚫어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다. 예외 없는 법은 없고 허점 없는 법은 없거든요. 당시의 관리들은 타는 불은 그대로 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방식의 정치를 하였으니 준엄하고도 혹독한 수단을 쓰지 않고 어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도덕을 말하는 사람들 역시 그 임무를 다할 방법이 없었다. 공자는 말하기를 소송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과 다를 바 없다. 만일 다르다면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송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노자 역시 범숙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소리내어 웃기만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헛된 소리가 아니다. 한왕조가 일어나자 고조는 가혹함을 버리고 관대함을 실행하였고, 강교함을 억누르고 중후함을 제창하여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법망을 너그러이 하였다. 이게 이제 삼장약법에다가 나중에 소하가 보충한 구장율 같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관리의 치적은 오히려 훌륭하여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태평안락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국가의 안정은 이러한 도덕에 이미 있는 것이지 냉혹한 법령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고후시대의 홍리로는, 요거는 이제 한나라 이야기니까 지도를 전한 걸로 바꿀게요. 이건 뭐야? 예. 자, 고시대, 그러니까 여우시대죠, 그죠?
고시대의 홍리로는 오직 후봉이라는 자가 있었다. 후봉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황족들을 각박하게 억압하였으며 공신들에게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여씨 일족이 패망하자 후봉 일과는 주멸되고 말았다. 효경제 시대에는 조조가 각박하고 엄중하게 법을 운용함으로써 그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래서 5초 7곡의 난을 일으켜 조조에게 대항하였고 조조는 결국 이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 후 질도와 영성과 같은 무리가 있었다. 질도는 양 땅 사람이다. 양이라는 거는 여기서 산서성 홍동현이라네요. 산서성이니까 뭐 이 근처 어디겠죠. 아무튼 이쪽 사람이다. 그는 낭의 신분으로서 한 문제를 섬겼다. 한 경제 시기에는 중랑장이 되어 단호히 직관하였으며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면전에서 훈책하였다. 그가 일찍이 황제를 따라 상림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희가 변소에 갔을 때 산원 멧돼지가 나타나 돌연 변소로 돌진해 들어왔다. 황제는 질도에게 그녀를 구해주라고 눈치다 했으나 질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황제가 몸소 병기를 들고 가희를 구하려고 하자 질도는 황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미희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미희를 입궁시키면 됩니다. 천하에 어찌 가희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또 없겠습니까? 지금 폐하께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면 황실과 황후는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황제가 몸을 돌려 돌아오자 멧돼지도 도망쳐버렸다. 태우는 이 소문을 듣고 질도에게 황금 100근을 하사했으며 이때부터 질도를 중하게 여겼다. 제남에 간시성을 가진 호족들은 모두 300여가가 있다. 그들은 횡행하여 법도와 기강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천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이천석의 관리들요 한경제는 질도를 제남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질도는 부임하자마자 제남이라는 건 욕입니다. 요 근처 땅입니다. 어디 읽었지? 질도를 제남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질도는 부임하자마자 간씨의 우두머리 일가를 주사라 했다. 그러자 나머지 간씨들은 모두 놀라서 두 다리를 벌벌 떨었다. 1년 남짓 지나자 제남 군내에서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금방 10여 군의 태수들도 모두 질도를 경외하기를 마치 대부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았다. 금방 10여 군의 태수라는 거는 뭐 군수겠지. 어느 군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라는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대부사 할 때 그 대부가 아니고 그냥 이제 고급 관공서, 그러니까 삼공부 그 다음에 장군부 같은 이제 관공서를 의미하는 거래요. 목이다 씨. 목이 못 잡았다. 질도는 사람됨이 용감하고 기계가 있었으며 공정하고 청렴하였다. 사신은 뜯어보지도 않고, 사신이라는 거는 사사로운 편지, 기증하는 예물은 일체 받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청탁도 받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항상 스스로 당부하기를 이미 양친을 버리고 떠나 관직에 올랐으니 이 몸은 응당 관직상의 책임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다가 죽을 뿐 처자를 제대로 돌볼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였다. 질도는 중의로 승진하였다. 당시 승상 조후는 지극히 고귀한 신분으로서 매우 거만하였다. 조후는 주하부입니다. 주하부. 그러나 질도는 그를 만나면 가볍게 읍할 뿐 배려하지 않았다. 배려라는 건 절하고 예를 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죄를 받을까 두려워 항상 스스로 조심할 것만, 질도는 단독으로 솔선해서 엄혹한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법을 집행할 때에는 황실의 친척들조차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열후들과 황족들은 질도를 견누질하며 그에게 보라매라고 이름을 붙였다. 매준의 사다이. 어느 날 임강왕이 중립으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다. 그때 임강왕은 도피를 빌려 황제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쓰려하였으나 질도는 부하에게 명하여 도피를 주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기 후는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도피를 임강왕이 주게 하였다. 이 위기후는 이제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위기 무한열전이었나? 그러자 임강왕은 황제에게 사죄의 편지를 쓴 뒤 곧 자살하였다. 조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중법으로 질도를 중상하자 질도는 면직당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한경제는 사자에게 절을 가지고 가게 하여 질도를 안문의 태수로 임명하였다. 안문 땅은 이제 여기입니다.
요게 안문 땅이죠. 그리고는 질도로 하여금 조정으로 가지 않고 곧장 부임시켜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할 수 있게 목이다. 놓쳤다 또. 하였다. 흉노들은 평소에 질도의 기계를 들어 알고 있었다. 그가 변경을 지키러 오자 흉노들은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철수하여 질도가 죽을 때까지 감히 안문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질도를 본뜬 목각 인형들을 만들어 기마병들이 달리면서 그것을 향해 쏘게 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맞추지 못할 만큼 질도를 두려워했다. 구 두태오는 끝내 한왕주의 법률로서 질도를 중상하였다. 한경제는 질도는 충신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석방하려 했다. 그러자 두태오는 임강왕은 충신이 아니었단 말씀입니까? 라고 하여 결국 질도를 죽이고 말았다. 일단 질도 얘기를 읽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리라는 게 우리가 아는 그 탐관오리가 이명박근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네요. 총평은 이따 다 읽고 하겠습니다. 영성은 양 땅 출신이다.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또 하남성 등현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난관과 알자의 신분으로 한경제를 섬겼다. 그는 기계가 강하여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으면서 반드시 그 상관을 압도하고 상관으로 있을 때에는 부하들을 다루기를 젖은 장작을 묶은 듯 하였다. 그는 각박하고 단교하며 지멋대로 위력을 발휘하였다. 점차 승진하여 제남군의 도위에까지 올랐는데 마침 질도가 그곳에 태술해 있었다. 개국초 전임한 몇몇 도위들은 모두 군부로 걸어들어가 하급관리의 전달을 통해서 태술을 만났다. 이는 마치 혈령이 태술을 배알하듯 하는 정도로 모두가 질도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영성은 부임하고 나서 곧 질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다. 질도는 평소 영성의 명성을 익히 들었으므로 그를 우호적으로 접대하고 동시에 영성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아주 오랜 뒤에 질도가 죽었다. 그 후 장안 부근의 황족들 중에는 법을 범하고 악행을 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한경세는 영성을 불러 중히 앉았다. 그의 통치 방식은 질도를 많이 본받았으나 청렴한 점에서는 질도를 따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황족들과 호골들은 모두 영성을 두려워하여 불안해하였다. 한 무제가 즉위하자 영성은 내사로 전임되었다. 내사라는 건 감찰관이요. 많은 황제의 외척들이 그의 단점을 비방하자 영성은 비행에 근거하여 곤겸의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 곤겸이라는 거는 머리카락을 깎고, 곤이라는 게 머리카락을 깎는 걸 의미하고 겸은 철로 목을 감아 묶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당시 국영의 신분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죽음에 처해있으며 일반적인 형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영성은 극형에 처해졌다. 그는 스스로 다시는 임용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형구를 벗어던지고 통행증을 위조하여 함곡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엄청난 사람인데? 그는 큰 소리 치며 말하기를 벼슬에 나아가 2000석의 고관에 오르지 못하고 장사를 해서 1000만금의 부를 쌓지 못한다면 어찌 다른 사람과 비할 수 있겠는가 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빌려 천여 경의 논을 사들여, 경이라는 거는 뭐 땅 크기의 단위입니다. 빈민들에게 세를 내주어 경작케 하여 수천가를 노역으로 부렸다. 몇 년 후 그의 죄는 사면되었다. 당시 그의 가사는 이미 수천 근의 황금에 달하였으며 심중의 불만을 토로하여 관리들의 약점과 비리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외출할 때에는 수십 기가 따랐고, 그러니까 기병 수십 명이 따랐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그의 권위가 군의 태수를 능가했다. 여기까지가 영성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조겸인가? 주양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양유의 부친은 조겸이다. 조겸은 회남왕의 이모부의 신분이다. 회남왕이라는 건 여기서 유장을 의미한답니다. 유한의 아버지죠. 주양후로 봉해짐으로써 주양시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주양유는 외척이란 특전으로 낭에 천거되어 한문제와 경제를 섬겼다. 경제 때 주양유는 군의 태수가 되었다. 한무제는 즉위 초에 관리들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매우 신중하기를 제창하였다. 그러나 주양유는 태수 가운데 가장 난폭하고 잔혹하며 오만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좋아하는 자는 법을 어겨서라도 살려주고 그가 증오하는 자는 법령을 굽혀서라도 죽음에 처하게 하였다. 그가 있는 군의 호족들은 반드시 그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태수가 되어서는 도의를 보기를 혈령같이 보았고
도의가 되어서는 태수를 무시하여 태수의 권력을 넘보았다. 그와 그 밤은 고직이 새였으며 그 밤은 이제 앞에 급정열전에 나왔던 그 밤입니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사만 등도 모두 2000석의 직이 있었는데 이들 셋이 함께 수들을 타면 그 밤과 사마는 감히 주양유와 같이 부들을 깐 자리에 앉지 않고 비껴 탔으며 난간에도 함께 기대지 않았다. 주양유가 나중에 하동의 도의로 왔을 때 그곳의 태수 승도공과 권력 다툼을 벌여 서로 상대방의 죄행을 고발하기 이르렀다. 승도공은 형벌에 처해졌으나 자신의 인격으로 비추어 형벌을 받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으며 주양유는 기시에 처해졌다. 기시라는 건 책형이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영성과 주양유 이후 국사는 나날이 복잡해졌고 백성들은 교묘한 문법으로 법률에 대처하였으며 일반 관리의 통치 방법도 대부분 영성이나 주양유를 닮아갔다. 조우는 태 땅 사람이다. 좌사로 있다가 중도관으로 전임되었다. 태라는 거는 그 지명인데요. 섬서선 무경현이라니 아마 뭐 이 어디겠죠. 좌사로 있다가 중도관으로 전임되었다. 그는 청렴하였으므로 영사가 되어 태위 주하부를 섬겼다. 주하부가 승상이 되자 조우는 승상의 사가 되었다. 사라는 거는 이제 잡일꾼, 그러니까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승상부 관리들은 모두 그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찬하였으나 주하부는 그를 신임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조우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법을 집행함에 지나치게 엄격하여 고급 관청에서는 일할 사람이 못된다 라고 하였다. 당시 황제의 재위 무렵 조우는 관청의 문서 관리를 주관함에 공을 세우고 점차 승진하여 어사가 되었다. 황제는 그가 유능하다고 인정하고 태중대부로 삼았다. 그는 장탕과 함께 여러 율령을 제정하였으며 견지법을 만들었는데 장탕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관리들은 이후로 반드시 상호 감시하고 정찰하여야 했다. 법률 집행이 더욱 심각하고 각박해진 것은 대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견지법이라는 거는 불견자에다가 이제 알지자를 쓴 법인데 이게 한나라의 법률이고요. 관리가 타인의 죄를 알고도 검거하지 않았을 때 이를 동일한 죄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그런 게 있죠. 일단 경찰이 이제 그 범죄를 인지했으면 그거를 수사해야지,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이 처벌을 받거든요. 자, 각박해지긴 각박해졌겠지. 장탕은 두 사람이다. 두라는 거는 지명인데 요거는 또 섬서성이랍니다. 선 동남쪽이라니까 아마 대략 뭐 이 어디 아닐까요? 그의 부친은 장안의 승이었다. 승이라는 거는 그 보좌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방 관리입니다. 지방관을 보좌하는 관리. 자, 부친이 볼일로 출타하자 어린 장탕이 집을 지켰다. 부친이 집에 돌아와 보니 쥐가 고기를 물어간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나서 장탕을 매지라 했다. 장탕은 쥐구멍을 파서 고기를 훔친 쥐와 먹다 남은 고기를 찾아낸 후 쥐에게 영장을 발부하고 고문하고 나서 신문기록 문서를 작성하였다. 찍찍밖에 안 적혀있지 않았을까? 중국어니까 좀 달랐을까? 그리고 신문 판결의 보고 절차를 거쳐 도둑질한 쥐를 구속하고 남은 고기를 압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판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마친 후에 대청 아래에서 쥐를 책형에 처하였다. 그의 부친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의 아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는 마치 노련한 법관이 만든 것과 같았다. 이에 심히 놀란 부친은 그의 아들에게 판결 문서를 배우도록 시켰다. 부친이 죽은 후 장탕은 장안의 현리가 되어 오래 근무하였다. 주양후가 국영으로 있을 때 장안의 간봉기가 친 적이 있었다. 주양후라는 건 아까 주양유의 아버지입니다. 아니네요. 이 사람 아니네. 미안합니다. 그 주양후라는 건 여기서 전승이랍니다. 전승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양유의 아까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겸이 아닌 것 같아요. 전승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장탕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왔다. 전승이 추록하여 후작으로 봉해지자 장탕과 굳게 친교를 맺고 장생을 여러 요인들에게 두루 소개하였다. 장생이라는 건 장탕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장생은 내사로 있으면서 영성을 섬겼는데 영성은 장탕의 재능이 출중함을 알고 승상부에 그를 추천하였다. 그래서 장탕은 무릉의 위에 임명되어 방중을 지휘하였다. 무릉은 뭐 지명이 아니고
그 무죄의 능입니다. 한자는 그 무죄할 때 무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위라는 거는 뭐 그걸 지키는 능료를 건축하는 관원이래요. 예, 무릉을 짓던 관원. 그리고 방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능료를 짓는 그거 공사 그걸 방중이라 그런다네. 자, 무한후가 승상이 되자 무한후는 전분입니다. 위기 무한후 열전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무한후가 승상이 되자 장탕을 불러 비서로 삼았다. 그리고 때때로 장탕을 황제에게 추천하여 어사로 임명하고 그를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게 했다. 그가 진황후가 관계된 한 문제 저주 사건을 담당할 때 이와 관련된 일당을 철저히 규명하였다. 당시 황제는 그가 유능함을 인정하여 점차 승진시켜 태중대부에 임명하였다. 그는 조우와 함께 여러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법령을 까다롭고 엄중하게 만들어 재직하는 관리들을 엄격하게 단속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오래지 않아 조우는 중위로 승진하더니 다시 소부로 임명되었고 장탕은 정위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좋았으며 장탕은 조우를 형과 같이 대하였다. 조우는 사람됨 이 청렴결백하나 무척 오만하여 관리가 된 후 집안에 방문객이 없었다. 삼공 구경 등이 방문을 해도 조우는 끝내 답사하는 일이 없었다. 답사라는 거는 남이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답례로서 다시 또 놀러 가는 거. 그 당시의 얘기였으니까. 이는 그가 친구와 빈객의 내왕을 단절하여 자신의 주장을 단독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했다. 그는 법조문을 보면 즉시 채택하였고 다시 조사하는 법이 없었으며 관리들의 숨은 비행을 낱낱이 캐냈다. 한편 장탕의 사람됨은 매우 기만적이었으며 지혜를 구사하여 사람을 부렸다. 처음 그가 미천한 관리로 있을 때에는 이익을 탐하여 장안의 거상 전갑, 어옹숙 등의 무리들과 결탁하였다. 전갑과 어옹숙입니다. 거상이라는 건 이제 그 거상요, 그러니까 그 큰 상인. 그리고 국영의 지위에 올라서는 전국의 유명 인사들과 관리들을 접대하면서 내심으로는 비록 그들의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표면상으로는 그들을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물에 황제는 유학에 심취해 있었다. 장탕은 중대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고의에 부합하고자 박사의 제자들 가운데 상서와 춘추에 정통한 자들을 청하여 정위에 사로 임명하고 법령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하게 하였다. 고의라는 거는 이제 그 옛날의 뜻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지혜를 빌린다 그런 말이겠지.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그 뜻과 요즘 판결이 다르지 않게 한다. 아마 그런 말이겠죠. 의심이 있는 안건을 올릴 때에는 반드시 미리 황제에게 각 방면의 연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황제에게는 결제받은 것을 판결의 원안으로 삼았으며 이를 다시 정위의 판례로 명기하여 황제의 현명함을 선양하였다. 업무를 보고할 때 만일 질책을 받는 경우 그는 잘못을 시인하여 사죄하고 황제의 의향에 따랐는데 이때는 반드시 정감 연사들 중 현명한 부하 관리들을 끌어들여 말하기를 그들이 제기한 건의는 폐하께서 저에게 요구한 바와 꼭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채용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어리석음이 이와 같은 지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장탕의 잘못은 언제든지 용서를 받았다. 그가 안건을 보고할 때 황제가 칭찬하는 경우에는 신은 이러한 주장을 쓸 줄 모릅니다. 이는 정감 연사들 중 모모가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부하를 추천하여 그들의 장점을 내세우고 단점을 숨기려 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기소된 안건에 대해서 황제의 의향이 죄를 어미다스리고자 하는 듯하며 장탕은 그 안건을 어묵한 감사에게 맡겨 집행하게 하였고 만일 황제의 의향이 관대히 용서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부하 중 죄를 가벼이 다스리고 공평무사히 집행하는 감사에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자가 만일 막강한 호족이라면 반드시 법률 조문을 교묘히 적용하였고 만일 나약한 평민의 경우에는 그는 왕왕 구두로 진술하기를 비록 법조문에 따르며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합니다만 원컨대 폐하께서 해하려 결정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왕 이러한 장탕의 간구로 인해 사면된 자가 있었다. 장탕은 비록 고관을 지냈지만 품행이 올바랐다.
빈객들과 교제도 하고 관대히 음식을 접대하였으며 관리로 있는 옛벗의 자제와 빈궁한 형제들을 더욱 두텁게 보살펴 주었다. 또한 여러 공경들에게 문안을 드린 데에도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탕이 비록 법을 잘 집행함이 가혹하고 시기심이 강하여 매우 공평하게 예를 처리하지는 못하였으나 도리어 이같이 좋은 명성을 얻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썼던 가혹한 관리들은 대부분 유학을 하는 선비였는데 특히 승상 공손홍은 그의 훌륭한 점을 자주 칭찬하였다. 그는 회남왕, 형산왕, 강도왕 등의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 모두 철저히 규명하였다. 요거는 회남 형산열전을 보시면 되죠. 황제는 엄조와 오피를 사면하고자 했다. 이에 장탕은 오피는 모반을 획책한 장본인이고 엄조는 폐하의 총애를 받으면서 공중은 마음대로 드나들던 신복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후와 내통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차후 어떤 죄인도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단호히 주장하였다. 엄조는 누구지? 오피는 이제 회남왕의 그 부하였고 엄조는 누구지? 요 엄조도 이제 회남왕 쪽 사람이군요. 이 황제는 그들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였다. 그는 옥사를 처리함에 대신들을 물리치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공적을 올리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래서 장탕은 더욱 총애와 신임을 받아 어사대부에까지 올랐다. 마침 흉노의 호냐왕이 투항하여 한왕조는 대규모로 출병하여 흉노를 토벌하였다. 또한 산동지방의 홍수와 한발이 겹치자 빈궁한 백성들은 이리저리 유랑하여 모두 정부의 식량보급에 의지하였으므로 국고는 텅 비게 되었다. 이에 장탕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청원에서 백금과 오수전을 주저하고 전국에 식염과 병기를 국가 전매 사업으로 전환하여 부상들의 폭리를 배제하였다. 또한 고민령을 선포하여 호족들과 제지주들을 제거하였다. 고민령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몰래 재산을 축적하여 탈세한 행위를 고발하도록 장려하는 법령이랍니다. 당시에는 끈으로 동전 1000개를 꿰어 묶어 놓은 것을 일민이라고 했는데 재산 가치의 척도를 삼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고발하는 것을 고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조문을 교묘히 적용하여 호족들을 죄에 빠뜨림으로 해서 가혹한 법의 시행을 보완하였다. 장탕이 매번 입주하여 보고를 올릴 때 국가재정을 논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황제는 식사를 잊을 정도였다. 아무렴 승상들은 그저 자리만 채웠을 뿐 국가의 대사는 모두 장탕에 의해 결정되었다. 당시 백성들은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해 소요를 일으켰고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탄광우리들은 일제히 절도와 침탈을 일삼았다. 장탕은 형벌로서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다스렸다. 이로 인해서 공경이야 일반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장탕을 지탄하였다. 그러나 장탕이 병이 났을 때 황제가 몸소 문병을 갈 정도로 황제는 장탕을 우대하였다. 흉노가 와서 화친하기를 청하자 대신들은 황제 면전에서 토론하였다. 적산이 말하기를 화친함이 합당합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그에게 이유를 묻자 적산은 병기는 흉기입니다. 쉽게 자주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조 황제께서 흉노를 토벌하려 하시다가 평성에서 곤욕을 치르시고 결국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효예제 때에는 흉노를 치다가 북방경영 일대가 소란하여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경제 시기에는 5초 7국의 반란이 일어나 황제께서 양궁을 왕래하며 수개월 동안 마음을 조이셨습니다. 5초 7국이 패명한 후 경제께서는 줄곧 다시는 전쟁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천하는 부유하며 충실해졌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하시어 흉노를 치시며부터 국고는 텅 비고 변경의 백성들은 곤고와 빈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화친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다시 장탕에게 묻자 장탕이 말하기를 이처럼 어리석은 선비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적산이 말하였다. 저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사대부 장탕은 거짓으로 충성하는 자입니다. 장탕이 회남왕 강도왕 반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내혹한 판결문으로 제후들을 통렬히 탄핵하고 황제의 고륙 사이를 이간시켜 소원하게 하여 각국의 제후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은 본래 장탕이 거짓 중신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안색이 변하여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일개군의 태수로 보낸다면 능히 오랑캐로 하여금 침략을 못하게 할 수 있겠소. 그러자 적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황제가 다시 물었다. 일개 현의 현령으로 임명하면 어떻겠소? 적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황제가 또 물었다. 요새의 수비대장으로 맡기면 어떻겠소? 이에 적사는 답변이 궁해지면 장차 사법관리에게 넘겨질 것이라 짐작한 나머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적산을 변방에 있는 요새로 보냈다. 1개월 남짓 지나서 흉노는 적산의 목을 베어갔다. 이때부터 군신들은 장탕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게 되었다. 장탕의 빈객인 전갑은 비록 상인이었으나 현명하고 지조가 있었다. 당초 장탕이 말단 관리로 있을 때 그와 서로 금전거래를 하였다. 장탕이 대관이 되자 전갑은 장탕의 품행에 과실이 있으면 이를 질책하였으니 그는 열사의 기풍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장탕은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하였다. 하동 출신 이문이라는 자는 일찍이 장탕과 사이가 나빴다. 후에 그가 어사중승이 되자 분노와 원한을 품고 수차례 공정문서를 통해서 장탕에게 해가 될 만한 문제를 찾았는데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 장탕에게는 그가 아끼는 노알거가 있었다. 노알거는 장탕이 이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 급히 이문의 변고를 상주하게 하였다. 이 일이 장탕에게 맡겨지자 장탕은 판결을 내려 이문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내심 이 일은 노알거가 행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이문의 병고한 사건의 단서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그러자 장탕은 놀라는 척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아마 이문과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인 줄 압니다 라고 하였다. 후에 노알거가 병에 걸려 시골의 집에 누워있었다. 장탕은 친히 그에게 문병하여 노알거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한편 조나라 사람들은 제철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나라 왕은 수차례 정부가 설치한 철관의 일로 소송을 제출하였다. 장탕은 번번이 조나라 왕을 방해하였다. 왜냐하면 이제 철이나 소금을 전매했으니까요. 무제 때 국가에서. 그래서 조나라 왕은 장탕의 숨은 무정을 찾았다. 그리고 노알거 역시 일찍이 조나라 왕을 탄핵한 바 있었으므로 조나라 왕은 그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하였다. 장탕은 대신의 신분인데도 자기 속관인 노알거가 병에 걸리자 그에게 방문하여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커다란 부정을 공모하고 있는지 의심갑니다. 이렇게 상소된 안건은 정위에게 넘겨졌다. 노알거가 병으로 죽자 사건은 노알거의 아우에게 연루되어 그의 아우는 도관의 서에 갇히게 되었다. 장탕은 도관에 수감된 다른 죄수들을 취조하다가 노알거의 아우를 발견하고 몰래 그를 구해주려고 생각하였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였다. 노알거의 아우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장탕을 원망하고 사람을 보내어 상서를 올리게 하였다. 즉 장탕은 노알거와 밀모하고 공동으로 액책하여 이문의 병고를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안건의 처리는 감선에게 맡겨졌다. 감선도 일찍이 장탕에게 원한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을 담당한 후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했다. 그가 아직 상주하지 않았을 때 마침 어떤 자가 효문원의 부장품을 도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승상 청책은 장탕과 함께 입주하여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하였다. 어전에 이르자 장탕은 단지 승상만이 사계절에 능원을 순시하였으니 그는 마땅히 사죄해야 하며 장탕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사죄하지 않았다. 승상이 사죄한 후 황제는 어사에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장탕은 견지법을 승상에게 적용하려 하자 승상은 몹시 불안해하였다. 승상의 수하에는 세 사람의 장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장탕을 미워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다. 야, 이건 장탕 열전인가요? 장탕 얘기가 끝이 없네요. 장사라는 거는 그 삼공을 보조하는 직책이랍니다. 그중 장사 주매씨는 회계의 사람으로 춘추를 전공하였다. 장조가 사람을 시켜 주매신을 추천하였는데 그는 초사에도 능통하여 장조와 함께 황제의 총애를 받고 궁중에서 황제를 모시다가 태중대부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탕은 그 당시 말단 관리였으므로 주매신 등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지시를 받았다. 그러던 장탕이 나중에는 정의가 되어 환해망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조를 실격시켰으니 주매신은 장탕에게 내심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었을 무렵 주매신은 회계군 태수에서 구경의 서열에 속하는 조작도위에 올랐다. 몇 년 후 주매신은 법에 걸려 면직되어 장사를 대리하는 지위로 장탕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장탕은 평상 위에 앉아 마치 승사를 대하듯 주매신을 접대하며 매우 예우하지 않았다. 주매신은 혈기가 끓는 초나라 인사로서 이로 인해서 원한을 품게 되어 항상 죽을 각오로 복수를 다짐해왔다. 한편 왕조는 제나라 사람으로 유하게 융통하여 운행사가 되었다. 변통은 장단의 술, 그러니까 처세술인 같은거, 장단의 술을 공부한 사람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난폭하였다. 그는 2번이나 제남의 재상을 지냈다. 그들의 이전 지위는 모두 장탕보다 높았으나 얼마 안 되어 벼슬을 잃고 장사로서 장탕에게 굽실거려야 했다. 장탕은 자주 승상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이 세 사람의 장사들이 본래 귀한 시문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항시 그들을 능멸하고 억압하였다. 그래서 세 사람의 장사들은 함께 모의하여 말하기를, 처음에 장탕은 승상과 함께 황제께 사죄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승상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 종매의 사건을 가지고 승상을 탄핵하려 획책하고 있으니 이는 승상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우리는 장탕의 숨은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장탕과 공범인 상인 전신 등을 체포하여 신문하였다. 장탕이 황제에게 주청하려 할 때면 전신이 먼저 그 내용을 알아서 미리 물자를 매점하여 큰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금도 장탕과 나누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작전 세력이네요. 또한 전신은 장탕의 다른 부정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전모는 널리 퍼져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황제는 장탕에게 물었다. 내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 하면 상인들이 항상 먼저 알고 해당 물자를 매점하니 이는 마치 누군가가 나의 계획을 사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장탕은 사죄는 하지 않고 놀라는 기색을 가장하며 말하기를,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때 감선도 노알거 등의 일을 상조하였다. 황제는 결국 장탕을 속이 검고 간교하며 거짓된 자로 여기고 8명의 사자를 보내 사건 기록과 대조하며 장탕을 문책하게 하였다. 장탕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여 문책에 불복하였다. 그러자 황제는 조우를 시켜 장탕을 문책하게 하였다. 조우가 와서 장탕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그대의 사건 판결로 일족이 전멸된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폐하께서는 그대를 가두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대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원하는 증거 없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극구 반박하려 합니까? 이에 장탕은 보고문을 쓰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조그마한 공로도 없이 말단관리로 있었는데 폐하께서 총애하시어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 죄는 보상할 길이 없소. 그러나 내게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고자 획책한 자들은 저 세 사람의 장사들이오. 라고 하고는 곧 자살하고 말았다. 장탕이 죽은 뒤에 보니 그의 가사는 500근의 황금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며 그것도 모두 복록과 하사금이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장탕의 장례를 후하게 치르려고 했으나 장탕의 모친이 말하기를, 장탕은 천자의 대신으로서 추악한 평판을 받고 죽었으니 어찌 후한 장례를 치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소달구지에 시체를 실었는데 내관이 있었으나 외곽은 없었다. 천자는 이 소문을 듣고 말하였다. 그런 어머니가 아니고서야 그런 아들을 낳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세 사람의 장사들은 주살되었다. 승상 청책은 자살하였고 전신은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황제는 장탕을 애석하게 여기어 얼마 후 그의 아들 장한세를 등용하였다. 조우는 중도에서 파직되었으나 얼마 후 정의가 되었다. 당초 조우가 잔혹한 인물이다 여기고 그들 신임하지 않았다. 조우가 소부가 되어서 서열이 국경에 올랐는데 과연 잔혹하고 성급하였다. 그러나 그가 만년이 이르자 사건이 더욱 많아졌는데 일반 관리들은 더욱 준엄하게 집행하였으나 조우의 법집행은 도리어 너그러웠다. 이로 인해서 조우는 부드럽고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왕원서 등은 그 후의 관리로서 법을 집행함이 조우보다 냉혹하였다. 조우는 연로하여 연나라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정신이 혼미해지어 죄를 범하자 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탕이 죽은 지 10년 후 그는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죽었다. 엄청 긴데? 요까지가 장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의종은 하동 사람이다. 어릴 시절에는 장차공과 함께 강도질을 하며 도적패를 결성하였다. 의종에게는 의후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의술이 좋아 왕태우의 총애를 받았다. 왕태우가 그의 누이에게 너희 아들이나 형제 중 관리가 되려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자 그녀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포명이 좋지 못해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왕태우는 황제에게 말해서 의휴의 동생인 의종을 중랑에 임명하게 하였으며 또한 상당에 있는 어느 한 현의 현령을 보조하게 했다. 상당은 여기죠. 의종은 일을 처리하는 데는 매우 과감하였다. 좀처럼 온정을 베푸지 않았으므로 현내에서 일을 미룬 일이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치적이 전군 중 최고로 뽑혔다. 후에 그는 장릉과 장안의 현령으로 전임되었다. 법률을 그대로 운용하여 통치하였으므로 귀척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귀척이라는 것은 귀한 신분, 귀족들. 태우의 외손 수성군의 아들 중까지도 체포해서 신문하였다. 황제는 의종이 유능하다고 인정하고 그를 한해의 도위로 승진시켰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지방의 호족인 양씨일족을 주매라했다. 그로 인해 한해의 주민들은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았다. 장차공도 낭이 되었는데 용감하게 참군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가 궁을 세우고 안두 후에 봉해졌다. 세상에 도적대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 죽이고 돈 뺐던 새끼들이 벼슬아치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영성이 집에서 한거하고 있었는데 황제는 그를 군의 태수로 임명하고자 했다. 와사대부 공조농은 제가 산동에서 하급관리로 있을 때 영성은 제남의 도위를 지냈습니다. 그가 통치함은 마치 이리가 양떼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영성에게 직접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황제는 영성을 관도위로 임명하였다. 1년 남짓 지나서 관동 지방의 관리들은 함곡관을 출입하는 궁국의 관리들이 차라리 새끼 가진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은 사지 말라라고 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의종은 한해에서 남양태수로 전출되어 갈 때, 남양이라는 것은 요 땅을 의미해요. 영성이 남양에 있는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의종이 관에 도착하자 영성은 옆으로 비껴서서 그를 맞이하였다. 오탄가 보네요. 그러나 의종의 태도는 오만하여 담례도 하지 않았다. 의종은 남양이 도착하여 곧 영실족을 조사하여 철저하게 분쇄하자 영성은 결국 죄를 잊게 되었다. 또한 공씨, 포씨 등의 무리들은 모두 도망쳤으며 남양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꼼짝하지 못하였다. 평지의 주강과 두연의 두주는 의종의 어금니와 발톱 역할을 했던 관리들로서 인정을 받아 정위의 속관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군대가 자주 정양으로 출병하여 그곳의 관리들과 평민들은 심히 혼란스러웠고 풍속은 망가졌다. 이에 의종이 정양군의 태수로 임명되었다. 정양이 아마 이쪽에 있는 어디였 싶은데 정양. 예, 아마 이쪽에 어디에 정양이라는 군이 있었을 겁니다. 의종은 부임하자 정양군의 감옥에 중범과 경범으로 갇혀있는 200여 명의 죄수들 그리고 비밀리에 그들을 면회하는 죄수들의 빈객과 형제들 200여 명을 모두 잡아들였다. 의종은 그들에게 이자들은 죽을 죄에 당하는 자의 형구를 풀어주었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날 400여 명을 몰살하였다. 그 뒤로 정양국 내 백성들은 춥지도 않는데 부들부들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은 도리어 관리에게 빌붙어 통치하는 것을 도왔다. 이 무렵 조우와 장탕은 법을 엄혹하게 적용하여 국영의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아직 관대한 편이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집행하였다. 그런데 의종은 매나 세매가 날개를 펴고 새를 덮치듯이 잔혹한 수돈으로 통치하였다. 그 후 오수전과 백금이 발행되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위조하였는데 수도에서는 그것이 더욱 위심하였다. 그래서 황제는 의종을 우내사로 왕운서를 중위로 임명하고 이를 담당하게 하였다. 왕운서는 극도로 흉악하였다. 그는 자신이 이하되는 일을 먼저 의종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종은 반드시 기세로서 왕운서를 꺾고 그의 공적을 깨부수였다. 서로 경쟁했나 보네요. 그들의 통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치안을 도모하는데 급급한 것이었고 간악한 무리들은 더욱 그치지 않았다. 이리하여 직지라는 벼슬이 처음으로 생겼으며 직지라는 것은요 조정에서 직접 지방으로 파견되어 지방의 관리들을 감찰하였다. 그런 관직인가 보네요.
관리들의 통치는 죽이고 가두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는데 연봉은 그 흉포함으로써 이에 등용될 정도였다. 의종은 청렴하였고 통치 방식은 질도를 본받았다. 한무제가 정호궁으로 행차했다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복되어 감천궁으로 행차했는데 그 길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황제는 빡쳐서 의종은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가지 못할 것을 여겼단 말인가? 라고 말하며 내심글을 매우 원망하였다. 겨울이 되자 양가가 마침 고민을 주관하고 있었다. 고민이라는 거는 그거죠. 아까 나왔던 건데 그 남의 재산을 이제 감시하는 걸 얘기하죠. 의종은 그것이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관리들을 시켜 양가가 보낸 부하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투식을 시켜 의종이 조령을 어기고 정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의종을 거리에서 처단하였다. 그 뒤 1년이 지나 장탕도 죽었다. 안녕하세요. 맞다. 되게 오랜만에 뵌 분이다. 기억나네요. 어느 방송에 들으셨더라? 토토로 할 때 들으셨나?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운서는 양릉 사람이다. 젊은 시절 사람을 죽여 매장하는 등 나쁜 짓을 자행하였다. 야,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냐? 그 후 현의 정장으로 부임되었으나 번번이 파면되었다. 다시 말단 관리가 되어 사건의 심리를 맡아보더니 정사가 되었다. 이어 장탕을 섬기다가 어사로 승진하였다. 그는 도적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많은 죄인들을 살상하였다. 그 뒤 점차 승진하여 광평의 도의가 되었다. 그는 군내에서 혹회하고 과감하여 능력 있는 관리 10여 명을 선발하여 자신의 신복으로 삼고 그들의 숨은 중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도적 잡는 일에 열중하게 하여 체포하는 자가 체포하고자 하는 도적을 순조롭게 잡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들 가운데 비록 100가지 죄를 진 자가 있더라도 이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숨기거나 도망할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몰살시켰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제1 지역의 도적들은 감히 광평에 접근하지 못하였고 광평에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 황제가 이를 듣고 왕운서를 한해군의 태수로 승진시켰다. 주천의 요거는 술조자인데 요거는 뭐였냐면 곽거병이 이쪽을 지나갈 때 이 근처 강에다가 이제 이 근처를 지날 때 이제 무제가 자기한테 술을 내려주니까 그거를 강에 뿌리고 나서는 같이 먹자 막 그렇게 추천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곽거병이 그럴 일을 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 광평은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여기 광릉 땅이고 아마 이 근처대가 광평 아닐까 싶은데 제월지역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사이에 광평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북성 남부라 그러니까 아니네. 아니야, 그럼 어디야 광평이? 하북성 남부라 그러면 아마 대략 이쪽 아닌가? 그럼 왜 제월이라고 표현했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읽어보죠. 왕운서는 광평에 있을 때 한해군의 유력한 호족 중 간악한 집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한해군으로 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내 드디어 9월에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군부에 명하여, 군부라는 거는 이제 관청이요. 지금의 군청 같은 거. 50필의 사마를 한해부터 장안까지 강력에 배치하게 했다. 사마라는 거는 말들요. 개인 말들인가? 부하들에게도 광평이 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군내의 교활한 호족들과 연좌된 자들을 체포하였다. 무려 1000여 가구나 되었다. 그리고 나서 상서하기를 아주 교활한 자들은 일족을 면하고 조금 교활한 자는 당사자만 사형에 처하기로 하여 그들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여 부당하게 축적한 재물을 변상하도록 한다라고 청하였다. 상서한 지 불과 2-3일이 지나자 황제의 비준을 얻게 되었다. 안건이 상부에 보게 된 바로는 처형자의 피가 10여 들이 흘렀다고 한다. 한해 백성들은 그가 상주하여 비준을 받은 것이 너무도 신속하여 이를 괴이하게 여겼다. 12월이 지났을 때 군내에는 소리가 없어졌다. 무제가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포정치하는 거. 감히 밤에 외출하는 자도 없었고 들에도 개를 짖게 하는 도둑도 없었다. 그중 체포하지 못한 범인들은 이웃 궁국으로 도망쳤다. 춘기가 되자 봄이 되자 왕운서는 발을 구르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만일 겨울을 1개월만 연장한다면 좋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다. 이 정도로 그는 살상을 좋아하고 인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천자는 이러한 일을 듣고 그를 유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중위로 승진시켰다. 유능하긴 하네요. 유능하긴 한데 좀 공안검사 같은 필이 나네. 홍준표 같은 그런. 그의 통치 방법은 한해에 있을 때와 같이 여러 교활한 관리들을 불러 수하에 두고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한 것이다. 즉 한해에는 양계와 마무가 있었고 관중에는 양공과 성신이 있었다. 의종이 내사로 있을 때 왕운서는 그를 겁내어 감히 함부로 형벌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의종이 죽고 장탕이 실각된 후 그는 정의가 되었고 윤제는 중의가 되었다. 윤제는 동군 치평 사람이다. 동군이라는 거는 대략 요 땅을 의미합니다. 그는 문서를 다루는 하국관리에서 시작하여 어사까지 승진하였다.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은 그의 청렴함과 용맹함을 자주 칭찬하여 그에게 도적을 감찰하게 하였다. 윤제는 죄인을 처형하는 데 귀척을 가리지 않았다. 그가 관내 도위를 승진한 이후로는 영성보다 더 어묵하다는 소문이었다. 황제는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중위로 승진시키자 관리들과 백성들은 더욱 공공해졌다. 그의 성격은 강하고 직선적이었으며 문사가 부족하였다. 강포하고 흉악한 관리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모두 움츠러들었으나 그렇다고 선량한 관리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실패한 일이 많았고 죄를 입어 파면당하고 말았다. 황제는 다시 왕원소를 중위로 복직시켰으며 양복은 어목함을 인정하여 주작도의로 삼았다. 양복은 요건 아마 누손장군 양복하고는 또 다른 사람인 것 같네요. 의양 사람이다. 그는 천부의 신분으로 관리가 되었다. 천부라는 거는 한나라 무제가 설치한 무공직위의 명칭인데 17급인데요 총. 그 중에 이제 천부는 7급이랍니다. 그는 어사가 되어 관동지방의 도적을 감찰하게 했다. 그의 통치는 윤제를 본받아 과감하고 흉포하였다. 점차 승진해서 주작도의가 되어 국영의 서열에 올랐다. 황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인정하였다. 나머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누선장 그 양복 맞네. 그 누선장군 양복 맞네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나머리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는 누선장군에 임명되어 공을 세우고 장량후로 봉해졌다. 한자가 똑같아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같은 사람이었네요. 그 뒤 순채와 함께 조선을 치러 갔다가 순채에게 묶여 벼슬에서 쫓겨났다. 그 뒤 병으로 죽었다. 요 얘기는 이제 조선열전에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자, 왕운소는 다시 중위가 되었다. 그는 문사가 부족하여 정의로 있을 때 똑똑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중위가 되어서는 재능이 튀었다. 그는 도적들을 감찰하였는데 평소 관중의 풍속에 익숙한 그였으므로 유력하고 간악한 관리들을 잘 알고 있었다. 흉악한 관리들은 그를 도와 계책을 도모하였다. 왕운서는 그들을 통해 도적들과 불량 소년들을 엄밀히 정찰하고 주수함을 두어 범죄를 고하게 하는 방법을 썼다. 그리고 백격장을 두고 간악한 자들과 도적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백격장이라는 거는요, 가장하고 촌장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 이장님 그런 사람들, 이거 어쨌건 서로서로 이제 감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왕운서의 사람됨은 아첨하는 성격인지라 권력가를 잘 섬겼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예처럼 취급하였다. 권문세가에 대해서는 설령 그죄가 매우 크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고 권세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귀척이라도 반드시 욕을 보이려 하였다. 또한 법정우는 교묘히 적용하여 교활한 하층민들을 모함하였고 강력한 호족들에게는 위협을 주었다. 중위로서 그의 통치는 이와 같았던 것이다. 교활한 자들은 그에 의해서 끝까지 추궁되었고 대개 혹형을 당해 피부가 찍히고 터져 옥중에서 죽었으며 일단 판결이 나면 살아나오지 못하였다. 그의 신복 부하들은 마치 인간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았다. 이에 중위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간교한 자들은 종적을 감추었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의 명성을 높이고 그의 지적을 찬양하였다. 그가 중위로 있는 몇 해 동안 그의 부하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왕원소가 동어를 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의론을 발표했으나 황제의 마음을 들지 못하였고 그를 결국 사소한 법에 저촉되어 관직에서 파면되고 말았다. 그 무렵 황제는
통천대를 축조하고자 했으나 인력이 없었다. 탑 하나 이제 세우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왕운서는 중위부의 병역을 기피한 사병들의 명단을 조사할 것을 청구하여 수만 명을 축조공사 인부로 쓰게 하였다. 황제는 기뻐하며 그를 소부로 임명하였다. 그는 다시 운해사로 전임되었는데 통치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고 간사함은 다소 억제하였을 뿐이다. 그는 또 죄를 범하여 면직되었으나 다시 우보에 임명되어 중위 임무를 겸임하였다. 통치 방법은 역시 그대로였다. 그로부터 한 해 남짓 지나서 한나라는 대원국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게 그 대완이라고 읽어야 될지 대원이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는 계속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걸 완으로 읽어.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어느 게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완자가 이제 완연하다 이런 말인데 지명을 얘기할 때 원이라고 읽고 지명을 얘기할 때 원이라고 읽는 모양이네요. 자세하게 볼까? 나라 이름으로 읽을 때도 원이라고 읽나 보네. 원이 맞네. 요 책이 맞는가 봅니다. 원으로 읽겠습니다. 전 이제부터. 자, 대원국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세력 있는 관리들을 징발하였다. 그때 왕운서는 그의 부하인 화성을 숨겨주었다. 이 어떤 자가 나타나 왕운서가 돈을 받고 기병에 징집될 병역을 면제해 주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긴급 고발하였다. 그 저행은 멸족에 이르렀고 왕운서는 자살하고 말았다. 이때 그 동생들과 양쪽 사돈들도 각기 다른 죄를 범하여 멸족되고 말았다. 광록 서자위는 말하기를 슬픈 일이로다. 광록이라는 건 벼슬 이름입니다. 옛날에는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왕운서의 죄는 막중하여 5족이 동시에 주멸되었구나 라고 하였다. 삼족은 그 부모, 형제, 처자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왕운서의 경우에는 그 자신하고 동생 그리고 사돈까지 주멸됐으니까 5족이 멸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운서가 죽은 후 그의 재산 합쳐보니 자그마치 1000금에 달하였다. 몇 년이 지나서 윤채도 화양의 노위를 쓰면서 병으로 죽었는데 가사는 50금도 되지 못하였다. 윤제입니다. 윤제. 그런데 그를 죽이려는 화양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그가 죽은 뒤 원수지간이던 마족들은 그의 시체를 불에 태우려고 했다. 그래서 윤제의 가족들은 시체를 가지고 몰래 도망하여 매장하였다. 왕운서 등이 포악한 수단으로 통치한 이래 군태수, 도위, 제후, 이천석 등 정치를 하려는 자들은 대개 왕운서의 통치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관리와 백성들은 더욱 쉽게 죄를 범하고 도둑은 도처에서 생겼다. 남양에는 매면, 백정이 있었고 초에는 은중, 두소가 있었으며 제에는 서발, 그리고 연과 조에는 결로, 범생 등의 무리가 있었다. 아마 이게 도적대인 것 같네요. 큰 무리는 수천 명에 달하였으며 그들은 지 멋대로 이름을 내걸고 성읍을 공격하여 무기 고이 있는 병기를 탈취하였다. 또한 사형수를 석방하고 태수와 도위를 결박하여 욕을 보였으며 2000석의 고관을 살해하고 경문을 띄어 각 견에 식량을 갖추어 놓도록 통과했다. 소규모의 도적대들도 수백 명을 해야 했으며 고을을 약탈하는 행위는 셀 수 없을 정도였다. 황제는 어사중승, 승상 장사를 파견하여 이를 감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힘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었다. 이에 광록 대부, 범곤과 여러 보도위, 그리고 보도위라는 건 도위들을 보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영의 벼슬이었던 장덕 등을 동원하여 비단옷을 입히고 절과 호부를 주어 병사들을 징발하고 동원하게 하였다. 이때 큰 무리로서 목이 잘린 자들은 만여 명에 달하였으며 도저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자들도 법에 의해서 처단되었다. 이 법이 연저된 사람들은 각 군에 있었는데 많은 경우는 수천 명이나 되었다. 몇 년 후에도 대부분의 괴수들은 체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흩어진 졸개들도 도망하여 다시 집단을 결성하여 산천에 근거지를 두고 왕왕무리지어 활동하였으나 나라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친명법을 제정하여 선포하기를 도적무리가 일어났을 때 관리들이 이를 적발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적발한 후 체포한 사람 수가 규정 수준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000석 고관에서 이하 하급 관리들까지 모두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급 관리들은 죽음이 두려워 비록 도적을 적발하였을지라도 감히 고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체포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상급 관부에서도 고발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도적들은 더욱 늘어났고 상하관리들은 서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문장의 수식으로 법의 정법을 피하였다. 친명법 같은 법이 왜 문제냐면은 이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죠, 들어보면. 그죠? 좋은 법인데 왜 못 지킬까? 왜 문제냐면은 아예 못 지키는 거를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에다가 세계정보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2016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만약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잖아. 아니면 대구시에서 대구시 독립 조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관리들한테 지키라 그러고 못 이루면 사형이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안 지키는다는 거예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 그랬고, 이루지 못할 목표를 세워놔가지고 괜히 사람 엿먹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죄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법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만으로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감선은 양땅 사람이다. 그는 좌사로 있다가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하동 태수의 관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위청 장군의 사자가 하동에 말을 사러 왔다가 감선의 재능을 보고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황제는 감선을 불러 대구승으로 임명하였는데 감선은 직책을 잘 수행하여 점차 어사와 중승으로 승진하였다. 황제는 그를 보내어 주보원의 죄를 심판하게 하고 또 회남왕의 모반 사건도 처리하게 하였다. 감선, 이 사람도 앞에서 이름을 본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난다. 그는 세밀한 법조문을 적용시켜 사형에 처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판결을 과감하게 내린다는 평이 있었다. 수차례 파면되고 기용되면서 어사와 중승으로 임명되어 20년 가까이 관직에 있었다. 왕원소가 중위에서 물러날 때 감선은 좌내사가 되었다. 그의 통치는 매우 치밀하여 쌀과 소금 등의 관리나 크고 작은 일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친히 현의 각 부문의 기물을 관리하였으므로 현장과 현승을 포함하여 관리들은 마음대로 그것을 관장할 수가 없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선은 그들을 중법으로 다스렸다. 관직이 들어선 지 수년 만에 그는 군내의 모든 사소한 사건까지 처리하였다. 그는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써 큰 일을 해내었다.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실행하는 그러한 방식은 모든 사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감선은 중도에서 명직되었다가 다시 우부풍후에 임관되었다. 그는 성신을 몹시 미워하였다. 성신이 도망하여 상림원에 숨어버리자 감선은 미의 현령을 시켜, 미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성신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졸들이 성신을 죽일 때 쏜 화살이 상림원의 문에 맞고 맞았다. 이로 인해 감선은 형리에게 넘겨져 죄를 문책당하게 되었다. 네, 들어가 보십시오. 반가웠습니다. 결국 대역죄로 판결되어 일족이 몰살당하고 감선은 자살하였다. 그리고 두주가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 두주는 남양군 두연 사람이다. 의종이 남양군 태수로 있을 때 그의 발톱과 어금니 역할을 하다가 정의사로 청거되었다. 정의가 정의를 보조하는 역할요. 두주는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이 수차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상주하였다. 그는 어사로 임명되어 변경지대의 손실 상황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두주의 농고로 인해 사형을 당한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그가 상사한 일이 황제의 마음에 들어 신임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감성과 번갈아가며 10여 년 동안 중승을 지냈다. 그의 통치 방법은 감성과 서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여 결단이 느렸다. 또한 외관상으로는 관대하게 보였으나 내심 내목함이 골수에 사무쳐 있었다. 감선이 좌내사가 되었을 때 두주는 정의가 되었다. 그는 장탕의 통치 방식을 본받았고 황제의 의향을 잘 살폈다. 그는 황제가 배척하고자 하는 자를 모함하였고 황제가 석방하려는 자를 오대 가두었다가 황제의 하문을 기다려 그 자의 억울함을 넌전시 비추었다. 문객들 가운데는 두주를 질책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천자의 공평한 판결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삼척의 법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의향에 따라 판결하니 사법관이 몰래 이런 것이오 라고 하였다. 이게 삼척의 법이라 그런 이유가 당시 이제 3척짜리 대나무 통에 법률을 기록해서 삼척법이라고 했다 그러네요. 법을 보고.
그러자 두주는 삼척의 법이란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어 제정한 것은 법률이 되고 후대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어 기록한 것은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당시 상황에 적합한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어찌 과거의 법만 고집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였다. 두주가 정위에 오른 지 황제가 처리하라고 맡긴 사건은 더욱 많아졌다. 이천석 고관의 신분으로 옥에 갇힌 자들이 앞서 잡혀온 자들과 새로 잡혀온 자들을 모두 합치면 모두 100여 명은 되었다. 또한 군의 태수 삼공부 등의 관리들도 검거되면 정의가 이를 처리하였는데 그것이 한 해에 1000여 건에 달하였다. 큰 사건은 연저되어 체포된 증인이 수백 명이고 작은 사건은 수십 명이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수천리 밖에서 왔으며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수백리나 떨어진 거리였다. 신문을 할 때면 옥리는 기소장에 의거 죄를 인정하였으며 불복할 때에는 매질을 하여 원래 죄가대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도망쳐 숨었다. 공정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사건을 오래 끌어 몇 번의 사면이 느려진 경우에도 10여 년이 지나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개 부도죄 이상의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정의와 중도관이 칙령에 의해서 체포된 자들이 6, 7만 명이나 되었고 다른 관리가 죄명을 꾸며 처리한 죄수들도 10여만 명이 되었다. 두주는 중도에서 파면되기도 하였으나 후에 직군모가 되어 도적을 갚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직금호라는 거는 그 관직 이름입니다. 중위를 직금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네요. 무제 때. 그는 상홍양이나 위황후 등의 형제 자식들까지도 체포하였으며 사건 처리 또한 가혹하였다. 이에 황제는 그가 전심전력을 다해 사심없이 일을 처리하는 바를 인정하고 그를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두주의 두 아들은 황하를 사이에 두고 각기 한해군과 하남군의 태수가 되었다. 그들의 통치 역시 흉포하고 잔혹하기가 왕원소보다 더하였다. 두주가 당초 정의의 사로 있을 때 가진 것은 단지 한 필의 발. 그나마도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벼슬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부터 자손은 높은 벼슬에 오르고 집안에는 막대한 재산이 모이게 되었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끝났습니다. 실도에서 두주에 이르는 10사람들은 모두 냉혹하고 준열함으로 이름이 났다. 그런데 질도는 강직해서 시비를 정확히 가려내어 국가의 대사를 이루었다. 다투었다. 장탕은 음양술수를 하기 때문에 황제와 상하뜻이 잘 맞았고 당시 수차례 정사의 득실을 변론함으로써 국가는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조우는 항상 법에 의거하여 정의를 수호하였다. 두주는 부추김과 아첨이 심하였으나 말수를 적게 함으로써 신중을 나타내었다. 장탕이 죽은 이후 법망은 조밀하게 정비되어 형벌은 더욱 준엄해졌으나 공무는 점차 혼란하여 쇠퇴함을 면치 못하였다. 국영들은 복록을 받으며 그들의 지위를 지키는데 연연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것에 급급하였는데 어찌 법령 이상의 것을 논할 여유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상의 10사람 중 청렴한 자들은 좋게 모범이 될 만한 자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은 좋게 사람됨이 경계로 섬을 만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계획과 지도는 간교함과 사악함을 지향하였으며 일체 행위에서 훌륭한 소질을 지니고 교화와 형벌을 동시에 겸하였다. 또한 비록 잔혹하다고 할지라도 그 직위에 충실하였다. 촉태수 풍당은 포악하여 남을 학대하였고 광안의 이정은 지멋대로 사람의 사지를 찢었으며 동군의 미복은 톱으로 사람의 목을 잘랐다. 또한 천수의 낙벽은 억지로 자백을 받아냈고 하동의 저광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으며 경주의 무기와 풍익의 은주는 지독하기가 독사와 같고 흉포하기가 사나운 새와 같았다. 그리고 수용도의 연봉은 사람을 매우 구타하고 죄를 눈감아준다고 하여 뇌물을 받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어찌 다 헤아릴 가치가 있겠느냐. 어찌 거론할 가치조차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홍리열전이고요. 내가 처음에 이게 홍리라 그래서 가혹한 관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이명박근혜에 비할 바의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제 크게 여기서 되게 탐관오리도 있고 그다음 아첨꾼도 있는데 그 크게 이렇게 홍리로 묶어놓은 걸 보면은 법을 좀 빡빡하게 적용한 사람들 그리고 법을 빡빡하고 조밀하게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못살을 군 사람들 그게 어쩌면 이제 바른 통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못 지킬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해 버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가 힘들어졌다, 사람들 사는 게 좀 역같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홍리열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다음 뭐 그거 말고 제가 다른 말을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열전은 이제 대원열전인데요. 우리가 아는 그 대원국은 여기 서쪽에 있는 나라였죠. 대원열전인데 아마 장건 얘기도 나오고 흉노 얘기도 나오고 그럴 것 같네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길진 않네. 자,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예, 일단 영상을 종료하겠습니다.